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조작 사건.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과정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근데 밝혀내야만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어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입을 통해 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조작 사건은 재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 쪽은 답변이 그런 거거든요. 그 비망록이 허위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이미 판정을 받은 비망록인데 그걸 근거로 공격하면 어떡하냐 하는데 검찰의 주장은 전혀 일도 안 먹히는 느낌이에요. 왜냐? 이런 식으로 조작했던 사건들이 한두 개였습니까? 그 당시가 그런 거잖아요.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전이고 민심이 악화돼서 서울시장을 뺏기면 안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한명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친노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초에 여론조사는요 오세훈하고 한명숙이 15% 이상 차이 나는 걸로 나왔지만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6%인가 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친노 죽이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인데 재조사 해야죠.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차하고 간단히 말해서 안 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못 풀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의연 사태도 그렇고 뭐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프레임에 같은 공작에 돌아가신 케이스거든요. 이건 못 풀어내면은 지금 180석 가지고도 당하실 분 되게 많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명숙 총리가 뭐 법적으로는 뭐 이미 판정된 증거인데 뭐 없다 안 된다 여지가 많지만은 골치 아프더라도 우리나라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든 어떤 이 원칙은 밝혀내고 이 과정에 어떤 비리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돈이 왔다 하고 결탁이 돼 있는지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다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 변호사가 최강욱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네요. 네. 아니 한명숙이 아니고요. 한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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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다시 재심이 어렵다는 이유가 한번 증거로 제출돼서 잠깐만 검토가 아니에요. 한명숙 전 총리 변호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아니 한만호도 변호했습니다. 한만호 했어요. 한번 판단을 거쳤던 증거기 때문에 재심이 어렵다는 그게, 거잖아요. 그게 우리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감정이 있지만은 또 법조인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틀면 안 되는 금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판단한 거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를 그게 자기들만의 그 부분을 거죠. 가장 네네. 간단히 이해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만호란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을 해요. 뇌물을 줬다고. 그리고 법정에서는 뒤집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건 아닌데 라고서 법정에선 진술을 번복합니다. 반대로. 근데 그 판사들은 나중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면서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인데 그래요. 예. 핵심 뭐냐면 검찰 조서가 재판에서 증거 능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증거로 재판부는 한만호라는 사람의 진술이 뇌물을 줬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충돌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뇌물을 줬느냐고 물어봤더니 실은 제가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 충돌이 일어난 걸 이제 재판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판단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법부는 거의 행정부와 짬짬이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한명숙이라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거세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법원은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구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작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을 때 검찰에서 작성하는 신문조서에 그 증거 능력을 제한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왜 검사들이 힘이 세냐. 기소 편의주의도 있고 수사 지휘권도 있지만
검찰 조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 능력 때문에 이게 힘이 센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검찰이 정치에 많이 개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것이 있잖아요. 이 검찰의 쉴드는 범죄자가 위증한 사건으로 그 비망동은 허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골 때리는 게요. 첫 번째, 한만호가 자신의 증언을 뒤집어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이득을 보느냐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게 첫 됩니다. 번째고, 검찰은 왜 이 사람의 비망동을 압수해 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재소자는요,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게 뭐든 간에 자기가 개인 물품으로 뭔가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 물품이 아니라고. 교도소를 압수수색한 요거를 게 압색해 가서 통째로 압수한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이게 그랬어요? 가짜였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 비망록이 가짜일까? 물론 자기 뇌피셜에 의한 어떤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사실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장악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마치 한만호 씨가 거짓 자기의 그 어떤 법정에서의 말을 뒤집기 위한 용도의 근거로 쓰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한만호가 얻는 이득이 없다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비망동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얻을 이득은 없을 뿐만 아니라 얻을 불이익은 수두룩했습니다. 지금 괘씸죄로.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검찰에서 교도소를 압수수색해서 입수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검찰이 법원에다 제출을 할 때 원래는 자기네들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려고 하다가 그때 판사가 전부 다 제출해라.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법원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검찰에서는 폐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나 이런 데서 뉴스타파에서 이걸 발견한 것도 그때 판사가 이걸 다 내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본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어쨌든 자신의 비망록에 거짓을 씁니까? 이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해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시는 하늘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여된 사람들이 대부분 일찍 죽어요. 한만호 씨도 돌아가셨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서도 이제 어떤 법무사가 또 일찍 죽었죠. 그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화병이죠. 네. 너무 들볶여서 한명숙 단명. 총리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옥살이를 억울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그때 받았다라고 해서 추징금이 한 8억 얼마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돈 갚아야 돼요. 내가 받지도 않은 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완전 사람 페인만 되는 게 이게 한명숙 총리라서가 아니라 이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국민들한테서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걸로만 보지 않고 분명히 어떻게 해서 이걸 풀어내가지고 어떤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심 청구가 어려운 거는요. 재심은 청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결정적인 증거가 바뀌는 사건이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돌아가셨고 검찰은 주장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요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일단 보고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특검으로 갈 것이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것이냐 이게 더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저는 공수처가 맞다고 봅니다. 특검과 공수처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은 이미 그 특검 검사를 선정하는 절차상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야 간의 공방이 또 있고 주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권이 발동이 돼야 될, 특히 검찰에 관련돼서는 공수처가 맡아서 이런 수사를 주로 하는 걸로, 그리고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국감 등을 통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보고받는 형식으로 가는 게 그 공수처의 위상을 정립한 데 있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 전혀 돈을 안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한명숙 전 총리 동생분이 뭐 1억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흔적이랄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명숙 총리 쪽에 뒤집어 씌우기가 쉬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한명숙 총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침소봉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받았잖아. 뭐 그거 나중에 뭐 돌려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인이고 친노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해도 이명박이 친노 말살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뒤집어 씌우는 과정에 검찰이 동원됐던 건 사실이고, 오죽하면 한만호 씨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암기 잘했다고 초밥을 사줄 때는 그 초밥을 씹을 때 한명숙 총리의 살을 씹어먹는 느낌이었다고.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에 있어서 관행에 있어가지고 노 대통령 돌아가시게 할 때도 논두렁 시기 같은 거, 뭐 국정원과 합작해가지고 이미지 나쁘게 마녀 만들어 놓고 때리는 이런 과정. 최근에 유시민 작가 끌어들이는 그 과정 있잖아요. 윤석열의 최측근이 채널에 공작해가지고 선거 전에 개입할 목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드러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한만호는 거짓 증언을 한 것이고 위증한 범인일 뿐이지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웬만하면 이런 재심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조사라는 말을 자체를 재조사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이유가 재심이란 말을 못 꺼내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무슨 법체계가 있어가지고 3심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다시 조사하자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비망록이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보니까 이 검찰이 보여주지 않았던 비망록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욕심 같았으면 재심이 가능할 정도인데 검찰한테 맡기면 또 도로함이 다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안 하고는 어떻게 사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생했을 때는 재심의 사유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론이다. 있는데 한만호 씨는 돌아가셨고 검찰은 지금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 퇴직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절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 쪽으로 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주체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검찰도 일종의 피의자 입장에 놓고 보는 공수처 수사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게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1호 수사가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이게 저는 이게 뭐랄까 밑밥 깔기 이런 사건 정도로 봐요 일단은. 1호가 될 수 있다. 네. 결국에는 어찌됐든 해결을 해야 되는 정말 큰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당연히 이제 재심 대상이라고 보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심 대상이 아직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게 재심거리를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해 놓은 틀이냐. 처음에 그런 원칙은 어디서 났느냐. 말 같지 않는 소리도 유창하게 하면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왜 재심 사유가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직 판사의 판결을 뒤집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그런 명분밖에 없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한만호 씨가 얻는 이득이 없다. 그렇게 가짜로 조작하고 뭐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판타지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썼다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한 비망록은 내가 모든 기억 속에 남기고 싶어서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되게 보면 내 자신이 뭔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검찰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자기 사업체를 보존한다든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좀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런 이득이 생기는데 결국엔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걸 뒤집을 수밖에 없던 사연들이 절절한 사연들이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도 풀어주는 게 맞고 한명숙 총리는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한 사람을 보내버린 거고요. 대선까지도 갈 수 있었던 진짜 훌륭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때 2심 판결을 했던 정영식 판사하고 이 형을 확정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만으로도 이건 재심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최소한 의심은 가질만 하다라고 보거든요. 노 대통령 11주기가 5월 23일이잖아요. 노 대통령 돌아가신 거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엊그제 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한명숙 총리 사건은 더 오래전 일 같지 않아요? 근데 더 가까운 일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 11년 안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 11주기에 맞춰서 사실은 친노 죽이기, 이쪽 세력에 씨말리기 이 작업을 사실 이명박이 했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그 이명박의 개들이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 표정 짓던 그 이명박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나는 이 자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박정희 시절에는 고문해서 죽였다고 하면 이때는 굶겨 죽인다고 일자리를 끊어버리고 뭐 재산을 뺏고 뭔가 파헤쳐가지고 가족을 파탄 만들어서 그렇게 죽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 응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사람의 국민 입장에서
근데 지금 그 재심 청구 기간이 그 판결 확정 뒤 5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2016년 5월인가 그 판결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재심 청구가 되든 아니면 공수처 출범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원내 협상이 얼마나 잘 돼서 공수처장을 매끄럽게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장은 저는 좀 수월하게 전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추천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야 그 협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 조용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는데 저는 심재철보다 나경원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또 하나의 아주 큰 변수는 우리가 원내 의석을 압도적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갈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반을 넘더라도 살짝 넘으면 공수처장에서 첫 번째 난항을 겪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매끄럽게 하고 공수처에서 이런 이제 사회적 미제 사건 혹은 검찰에 관련된 사건을 좀 주로 다뤄야 할 그럴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180석의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180석이라고 하는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회 권력은 대통령 권력과 맞먹습니다. 선출된 권력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만큼이나 의회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민주국가에서 의회에서 법으로 불가능한 건 없어요. 위헌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숫자가 많으면 독재가 가능한 거예요. 법을 만들 때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법도 예외 조항도 있고 우리가 부동산 계약 하나 만들 때 특약 사항이 있고 이게 다 일종의 법처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재심 청구 기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의회만 장악하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권력입니까. 자, 어쨌건 한명숙 총리의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요. 대체 이명박 같은 자들은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아직 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면에 가려져 있던 그들만의 어떤 그 세력들의 특성 여기에 같이 복무했던 검찰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애들이에요. 조중동이나. 그래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조작되고 어떻게 사람이 특히나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어떤 특정 대상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영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도 의회만큼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죽여놔야 되는 것이 공수처 등의 역할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